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김태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부터 들으시는 게 좋을까요? 자, 좋은 소식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7월이 드디어 오늘로 끝이 납니다. 나쁜 소식은요, 8월은 더 덥답니다. 또 좋은 소식,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미국이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듯합니다. 좋은 소식 또 하나 있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시작합니다. 자, 안진용 기자님, 7월에 마지막으로 가볼 나라 어디죠?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죠.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이 때문에 일본 태평양 연안 지역에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을 했고요. 실제로 근처 지역에 재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 역시 그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강진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이 수술을 멈추지 않기 위해 했던 노력이 포착됐습니다. 이 감동적인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술 중이던 수술실이 갑자기 좌우로 흔들립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며 조명 그리고 각종 지피들도 모두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흔들림을 느끼자마자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을까요? 환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 장비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힘껏 붙잡고 진동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저 정도면 진짜 다 멈추고 그냥 나갈 법한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의료진들의 사명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 사실 말이 8.7이지 진짜 엄청난 흔들림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수술 중에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환자 곁으로 몰려들어서 한마음으로 마치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17년에 포항 대지진 때 우리 신생아들 지켰던 산후조리원 그때 근무하셨던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지진이요, 정말 큰 지진이었던 게 캄차카반도 동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7의 지진이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최대 규모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 기준 역대 6번째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환자를 지키는 의료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기 원장님은 수술실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저 상황이었으면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 수술은 옆에 아마 앉아 계셨던 분은 아마 마취과 의사였을 것 같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앉아 있었다는 거는 이제 전신 마취가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든가 수혈이든가를 갖다 관리하지 않게 되면은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나 사실 저 의료진이 저기에서 저 행동을 취한 데는 사실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가장 무겁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거를 갖다 잡고 본인의 몸을 버텨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저는 90%는 의무감이고요. 네. 10%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 때 흔들리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곳은 저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정을 갖다 지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환자한테도 도움이 된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한 10에서 5%는. 그렇군요. 자, 영상을 보았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참 굴하지 않는 의료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명감에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선수 탓하는 해설위원 안진용 기자님. 해설위원은 보통 선수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아내를 탓하는 해설위원은 처음 듣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좀 납득이 되지 않죠. 이 문제의 발언은 지난 29일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열렸는데 이때 롯데 투수 정철원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통상 이 야구 중계는 중계 캐스터 그리고 해설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렇죠. 먼저 이 중계 캐스터가 정철원 선수가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성적 차이가 있다. 홈 경기 성적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날은 롯데 홈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성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 이순철 해설위원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야구 외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설로 들을 수 있는데 그다음 그렇죠. 갑자기 정철원 선수에게 애가 있나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예? 김현성 기자님. 네. 아니 갑자기 선수가 부진한데 애 있는지를 왜 물어봐요? 사실 뭐 애 보느라 진이 빠졌다고 해설을 한다면 그래도 아이 아빠로서의 애환을 좀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를 펼쳐요. 일단 중계 캐스터가 넌지시 이야기를 하기로는 얼마 전에 아이 돌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해설위원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케어를 좀 잘해줘야 된다. 아이고. 야구 선수들은 저녁 늦게까지 경기를 하니까 아침 늦게까지 자야 하는데 애가 그 정도로 어리면 집에서 정철원 선수의 리듬을 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의 핵심이 집사람이 케어를 잘해줘야 한다라고 들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아니 허주현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거 엄마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마치 지금 홈 경기에서 성적이 부진한 이유가 집에서 아내가 내조를 잘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가정에서 마치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사실 선수가 스스로 컨디션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이게 꼭 반드시 내조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석에서 하거나 방송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아차 말 실수했구나 싶어서 적당한 선에서 말을 끊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중계 캐스터가 약간 당황해서 맞장구를 안 쳤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한 발 더 들어가서 더 아이고.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설위원이 야구 선수들은 원정 나가면 암막 커튼 쳐진 호텔에서 늦게까지 자지 않냐. 아이고. 그러면 집에서도 똑같이 그런 환경들을 와이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 암막 커튼 쳐서 낮에 아닌 것처럼 해서 잠을 깊게 자게 해야 되고 홈과 원정 경기 차이가 많이 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더니 중계 캐스터가 말을 정리하려고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마치 모든 것이 와이프의 잘못인 것처럼 아이고. 이 가정생활은 사실상 외부에서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와이프가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는 거 아니냐. 계속 홈에서 개선되지 않고 나빠진다면 화살이 와이프에게 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화살이 와이프한테 갈 수 있습니까? 안지종 기자님. 야구 선수가 야구가 좀 부진하면 화살이 뭐 선수나 감독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내한테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순철 해설위원은 과거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 선수 중에 한 맞아요, 명이죠.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수 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름의 경험담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 역시 나의 경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나 예시 정도 제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일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굉장히 눈치가 없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캐스터가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느꼈고 중간에서 곤란해하는 눈치를 보였으면 말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홈과 원정 기복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와이프가 케어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계 캐스터가 말을 끊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 화살이 와이프에게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기 외적인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그 화살은 본인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사실 저도 저게 아마 화요일 경기였을 거예요. 뉴스파이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도 야구 중계 봤거든요. 그런데 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니까 저도 듣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시청자 입장에서도 마치 이제 그 빙의가 된 듯이 거기에 어떤 감정적인 게 이제 섞여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해설위원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요즘에 뛰어납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중계 방송이 되고 있는 중에도 SNS 등을 통해서 이 해설위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무척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까요. 이 선수의 가정사를 반복해서 그것도 그 가정 내 일은 그 가정 내에 있는 사람들만 알 텐데 그렇죠. 이렇게 추측을 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다. 게다가 이게 이제 성차별적이고 또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솔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이순철 해설위원이 사과하고 뭐 또 나아가서는 징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를 피력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아무리 느끼셨었다 하더라도
이 말이 가장 뼈아프게 들렸을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그 당사자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그 해당 선수와 그 아내분이 누구보다 아마 불편하셨을 걸로 짐작은 되는데 하지만 이 해당 선수 롯데 정철원 투수는 대인배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논란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SNS에 이 아내를 향해서 이제 이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덕분에 올해 잘 하고 있다. 이따 집에서 만나. 이렇게 다정하게 올리게 되니까 더욱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게시글이 아니었나라는 반응들이 줄이었습니다. 야, 정말 이 정철원 선수의 정말 센스 있는 SNS 글인데 정철원 선수가 작년에 두산에 있다가 올해 롯데자이언츠로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왔는데 그러면서 이 승리에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야구는 야구답게, 해설은 해설답게.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안진영 기자님, 선유영녀 씨가 아들 집 나와서 호텔을 갔다 그러는데 왜 저 며느님분이 좀 불편할까봐 좀 배려한 모양이죠? 그건 아니었고 나름 반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 선우용녀 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10년 전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미국 LA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갔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방문을 했다가 호텔행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아들 부부에게 섭섭한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자수하겠다라면서 이런 일화를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이 말실수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생겼다는 건데 그 때문에 본인이 호텔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고백을 뒤늦게 하게 된 겁니다. 야,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이게 울면서 뛰쳐나갈 정도면 상처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과연 선유영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느 날 선유영녀 씨가요, 아이들 먹이려고 초밥을 사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식탁 위에 간장이 없더라는 겁니다. 초밥은 또 간장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야 너 가서 간장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도 그냥 네 하고는 대답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선우용녀 씨가 작은 일에도 너무 예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표정을 보고 괜히 불만 있는 것으로 혼자 착각을 해서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는 자리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게 무슨 태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게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울컥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선우용녀 씨가 소리 질러놓고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아들이랑 같이 나가서 그 이국 땅에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곤 했다는 건데 이게 뭐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본인이 지금 너무 예민한 상태고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상태니까 이대로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아들 내외에게 상처를 주고 말겠다 싶어서 아들이 따로 이 선우용녀 씨가 혼자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잡아줬고 이후에는 거기서 호텔 생활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김효성 기자님, 이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간장 가져오라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당시 선우용녀 씨가 작은 일에도 예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이면 사실 선우용녀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내용인데 지난 2016년 8월에 방송 녹화 도중에 말투가 갑자기 어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출연한 김경란 아나운서가 먼저 그 모습을 딱 포착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현장에 같이 이제 녹화를 했던 분들 중에 의료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거 뇌경색 초기 증상이다라고 바로 파악을 해서 녹화가 중단되면서 바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때 뇌경색이라는 질환이 있으면서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며느리에게 왜? 라고 호통을 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됐고 선유영 씨는 굉장히 미안했지만 둘의 서먹해진 관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요. 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오. 지금은 며느리가 엄청 더 편해졌고 네. 정말 잘해준다고 칭찬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나니 더욱더 끈끈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해피엔딩이었군요. 네.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게 뇌경색이라는 질환이 이게 화가 많이 나는 것까지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의 전두엽은 어떤 실행 능력, 판단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판단하게 돼요. 감지하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참게 되는 능력도 어떤 분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급속히 화가 나고 불안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결국은 그 구성되어 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뇌세포의 역할을 옆에 있는 뇌세포가 취하게 되면 좀 나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뇌경색이 있고 나서 뭔가 생각이 잘 안 되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 2차적으로 또 분노가 조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유영료 씨만의 특유의 화법 있잖아요. 다다다다다 하는 게 속사포 화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카리스마 넘치는 이런 말투 때문에 이 며느리분이 더 상처를 받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유영료 씨가 이런 말투를 갖게 된 데는 남편의 영향도 좀 있었다네요.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근데 그때 내가 갱년기였나 봐. 우리 남편한테 밥 그러면 얼른 차려다 줬어. 그냥 20분 내로 확 차려줘야 돼. 그때는 순풍산부인과를 하는데 새벽 4시에 끝나서 집에 가니까 5시인데 밥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열이 확 처음으로 올랐어요. 내가 밥이야? 왜 나만 보면 밥 그래? 당신이 차려 먹어!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슬며시 부엌으로 가더라고. 냉장고를 어떻게 열어? 이랬어. 잡아당겨! 그랬어. 그다음부터는 밥 얘기를 하질 않아. 김현주 평론가님, 그래도 한번 속 터놓고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족들은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특히 이제 주부들이 어떤 경우에 저렇게 이제 폭발하는 지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선우영녀 씨 같은 경우에는 딸만 있는 게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딸도 있거든요. 맞아요, 딸아들이 다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따님은 이제 전에 그 가수 가수도 활동, 하셨죠. 예, 예. 최현재 씨 히트곡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선우용녀 씨가 이제 아마 최근에 그 딸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같이 갔던 이제 일행들이 그러면 어떻게 도착하면은 딸 집에 먼저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는 아들 집 먼저 간다. 거기가 더 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딸을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 선우용녀 씨만의 나름의 그 사랑과 배려가 담긴 행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딸 집에도 이 친정 엄마가 너무 자주 가게 되면은 왜 딸과 엄마는 그 좀 약간 특수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터놓고 소견 얘기를 한다거나 남편 흉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가서 그런 의사소통이 많아지게 되면 어머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오히려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너무 자주 가는 행동은 본인이 스스로 좀 제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딸 가정에 어떤 그 뭐 최소한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마저 방지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선우영료 씨가요, 한때는 이게 딸 때문에 사위 눈치를 보면서 마음고생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선우용료 마담님은 우리 딸이 결혼한 지 22년인가 3년 됐는데 10년 전에 이제 애를 가졌잖아요. 13년 후에. 그러니까 45세 낳았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시댁에서는 뭐 애 없어도 괜찮다. 양자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니네 시어머니는 그냥 말로 하는 거다. 우리 딸이 뭐가 못 나서 애를 못 나서 제가 좀 점을 봤죠. 계속. 점을 보니까 볼 때마다 늦게 아들 하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귀한 아들을. 그래서 근데 절이라는 절은 다 가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 딸을 위해서 좀 제발 좋은 아들 좀 낳게 해주십시오. 한 3개월 있다가 엄마 나 임신했어 그러더라고. 내가 기쁜 거 있죠. 왜. 꼭 그냥 내가 뵌 거 같고 내가 신나고 애가 없으니까 13년 동안 가는 동안에 우리 딸도 괜히 사위 눈치 보는 것 같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아들을 탁 낳고서 가니까 눈치 보는 게 어딨어요. 내가 당당해지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피고 살았죠. 네. 안지영 기자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따님 위해서 노력도 참 많이 하셨네요. 네, 선우용료 씨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절이라는 절은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불공을 드렸다는 거죠. 아이고. 자,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손주를 탁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됐던 건데 사실 선우용료 씨의 딸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과거 이제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런 노래를 불렀던 최연재 씨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또 난임 전문 한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손자의 나이는 벌써 9살이 됐다고 하니까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이렇게 9살 손주도 있고 딸도 꽤 나이 먹었지만 여전히 딸 걱정도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를 너무 늦게 낳아서 힘들어한다면서 아이를 낳을 때 빨리 나가야 된다. 사실 그러거든요. 90살 먹은 부모님이 60살 먹은 아들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마 평생 딸은 정말 애지중지 매일같이 어린아이처럼 보일 겁니다. 자, 우리 손혜용 씨가 요즘에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면서 항상 행복하시길 뉴스파이터가 기원하겠습니다. 안희정 기자님, 원곡의 감동 그 이상인데 웬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고서는 원곡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 원곡이 가진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거기에 비교해서 들었을 때 이거 원곡을 뛰어넘는다란 말은 웬만해선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원곡자가 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원곡자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불과 11살이 된 이수연 양인데 과연 어땠을지 원곡을 한번 어떤지 살짝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잠깐 들어도 네. 이 원곡자가 바로 가왕 조용필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질 겁니다. 좋아요, 노래. 특히 또 이제 셀 수 없는 히트곡 중에서 이렇게 중장년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히트곡 기다리는 아픔을 11살 이수연 양이 선곡했다는 건데 이 노래가 1998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수연 양의 나이가 2014년생입니다. 본인이 태어나기 무려 16년 전에 발매된 곡인데 원곡자의 그 감성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너무 궁금하죠? 일단 듣고 오시죠. 제가 넋을 놓고 못 나가고 제 질문도 깜빡했는데 와 11살 맞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는 뭐 한이 서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뭐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왜 소울이 살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에 담겨 있는 이 뜻을 다 이해를 하고 부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맞아요.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수연 양이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었어요. 11살인데 아픔이 있어요? 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다 보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이제 컸다 그래요. 좀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아이들이 뭐 철이 좀 일찍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수연 양은 아무래도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을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아버지랑 함께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실력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이제는 정말 트로트 신동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국민 손녀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제 아마 하늘에서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실제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수연이가 저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못 보고 여기 와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연 양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해보면요.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10살 배기 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무대에서 아빠가 하고 내려오면 엄청 긴장 속에서 노래하고 내려오면 아빠가 우리 수연이 최고다 잘했다 안아주는 거를 실제로 느끼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수연 양도 노래를 부를 때면 아빠가 듣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 무대에 달린 댓글 중에서도 아빠가 흐뭇해하실 거야 이렇게 아빠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런 댓글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직접 칭찬을 너무 듣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를 떠나보낸 지도 이미 몇 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수연 양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아빠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아빠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와의 추억이란 기억이 점점 사라져간다.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면 나는 기억이 점점 지워져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뭐라고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좀 부족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애써 막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봤는데 옆에서 지켜보다 할머니는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같이 방송 출연하다 보면 전부 다 요즘에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무대 밑에서 응원해주고 그렇죠. 뒤에서 챙겨주고 하는데 맞아요.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주고 채워주려고 해도 그 채울 수 없는 아빠라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 이제 수연 양이 국민 손녀, 국민 막내딸이 됐으니까 팬들이 다 엄마 아빠 대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대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할머니도 수연 양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활동 잘해서 하늘에 계신 아빠한테 계속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 참 답변 참 잘하십니다. 김여성 기자님, 자 우리 수연 양은 원곡 그 이상의 감동이다. 자 인정. 네. 혹시 수연 양처럼 원곡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무대가 또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앞서서는 어떤 슬픔을 보여줬다면 잠시 지금은 접어두고 청량한 목소리로 무더위를 날려보낼 아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요들송 다들 아시죠? 아유, 알죠. 네, 뭐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이런 네. 노래 있잖아요. 관련 노래가 하는 예. 예, 뭐라고요? 노래가 살짝 나올 텐데 들으면서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는 김홍철과 친구들이 부른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라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중에 처음으로 이 노래를 탄생시킨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뭐야 금방? 야, 뭐 틀어놓은 것 같아. 저 알프스의 걷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르레이티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며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요르레이티 요르레이티 요르레이티
박희정 기자님, 제가 눈 감고 들었는데 스위스에서 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뭔가 좀 굉장히 귀를 정화시킨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자, 두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저 노래가 1940년에 미국에서 원곡이 나왔습니다. 노래 나이로 치면 85세가 됐죠. 근데 저 노래의 감성 완벽하게 살린 저 가수 올해 불과 18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 흥미롭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는 지금 완벽하게 저 노래를 구사한 저 가수는 아즈마 아키라고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입니다. 아, 일본 분이세요? 네, 일본인인데 불구하고 저 요들송의 감성 그리고 한국어의 감성을 완벽하게 접목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앞서서 이 MBN 한일 탑10 쇼를 통해서 요들송뿐만 아니라 국악에도 도전을 했거든요. 정말 여러 장르를 소화하고 있는 장래가 촉망받는 가수입니다. 제가 참 음치라서 저는 이렇게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좀 많이 부러워요. 참 어떻게 시는 저한테 몇 개 빼놓고서 이렇게 주시고 저분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10년간 해수욕장에서 산 남자. 바다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인가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해수욕장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다를 너무 사랑해서 10년 동안이나 살았나? 그건 아니고요. 스노클링에 취미가 있다거나 바다 수영 좋아하거나 서핑에 취미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주차장에서요. 의문의 남성이 노숙하고 있다 이런 주민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은 10년 전에 전입신고도 없이 대전에서 제주로 이주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삼양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요. 주차선 2개에 걸쳐서 차를 세워놓고 이 자동차 안에서 혼자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더우나 추우나 차량 내부에 스티로폼으로 침대까지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한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차량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그나마 밤에 생필품이 필요하면 종종 외출하는 이 정도로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효승님, 보니까 이제 10년 전에 제주 내려서 쭉 와서 차량에서 쭉 생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왜 차량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차량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좀 줬다는 느낌이 받습니다. 일단 차량 상태가 주변에 봤을 때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꽤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일단 이 50대 남성의 승용차 한 곳에 장기간 세워뒀다고 그랬죠. 운행은커녕 시동조차 건 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 이미 타이어는 펑크가 나 있고 차체 외부도 부식이 매우 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운행은 불가하고요. 시동도 사실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어는 펑크 났고 차 내외부 부식이 굉장히 심각한 건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참기 힘든 악취가 나서 주변 피해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 남성이 왔을 때는 아마도 폐차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 차량은 남성 본인의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근데 차 상태가 저 정도면 저기서 생활하는 남성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추워서 걱정이고 여름에는 더워서 걱정인데 올해 이제 최악의 상태가 된 이유는 올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더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안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거의 뜨거운 햇빛에 하루 종일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제 추측에 저 분이 저 차 안에서 살게 된 이유는 진짜 죄송하지만 저 차밖에 남은 게 없어서 그럴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 터전을 떠나서 제주도에 마지막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차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기름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렇게 된 거지요. 그럼 우리도 생각하게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저런 분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제도가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기서 벗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기력이 이렇게 방치되다가 보면은 특히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진짜 열사병으로 건강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주시 측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2018년도부터 노숙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사내 개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 거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못하고 모니터링만 실시하다가 이번 하반기 5월 말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강 상태가 조금 악화됐다 보니까 건강검진 진행이라던가 정신건강,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관련해서 병원 동행 같이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잘 계시는지 안부 확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래서 이제 제주시 측에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장시간 방치된 이 차량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50대 남성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제주시 측에서 지난 2018년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남성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도움도 줬던 것 같아요. 매달 4번씩 부식을 전달하면서 이 사람을 관찰을 했던 거죠. 별다른 일자리 같은 것도 없이 주변 지원으로만 겨우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정도였고요. 생필품 지원도 하고 주기적으로 안부도 묻고 또 주민센터나 지구대, 관계기관 이렇게 공동 협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관계 형성이랄까요? 이런 거를 시도를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 설득 과정이 어느 정도나 유효했을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김효성 기자님. 이 남성은 왜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이 해당 남성을 발견한 제주시에서 남성에게 주거지도 제공하려고 했고 기초생활수급 신청 등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주변의 도움은 모두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차량 생활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성이요, 지금 설명한 것처럼 당초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라고 알려졌고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파이터 취재팀이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었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 유무에 대해서 확인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분이 직접 언급한 부분도 없으세요. 그리고 지원 수락한 이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입하려고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개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없고요. 허지연 변호사님, 그럼 앞으로 이제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연고도 마땅히 없어 보이고 지금 건강 상태를 봐서는 당장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작동해서 이 사람 좀 도와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5월에 제주시에서 남성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가봤더니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어서 건강에 걱정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 측에서 지속적으로 남성을 설득을 했고 지난달 남성이 도움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사를 드디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시 통합 돌봄팀에서 고난도 사례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거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일단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인 안전망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었다고 하고요. 차량도 지금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폐차하고 말소하는 과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고 제주 가치돌봄 도시락 지원 등을 연계해서 일상 회복을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남성이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요건이 된다면 임대주택 지원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 접촉에 대한 불안감이나 무기력증이 너무 심각한 상태고 네. 차량 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료원의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한 의료 지원까지 병행을 해서 일단 이 남성이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찾고 기초생활 수급으로 조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이 되면 일자리를 찾아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최명기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전하고는 좀 다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차에서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임대주택이 제공이 되게 되면 저분이 임대주택을 벗어나서 어떤 노숙을 하거나 밖에서 지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의 어려움보다는 굉장히 심한 사회공포증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이분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넘어야 된 어떤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걱정하게 되는 거는 심한 이런 무기력 혹은 어쩌면은 우울증은 4, 5년에 한 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꾸준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 5년 뒤에 이번에는 이렇게 차에서 노숙을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집이 굉장히 좀 살기 힘든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혹시 심한 무기력을 동반하는 우울증이 오지 않아 체크하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명기 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관심 속에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자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했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모르는데 불렀어. 네, 어딘지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집에. 신고자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소 알려주세요. 무서? 신고자분 이거 지금 정확히 말씀 안 해주시고 장난 전화하시는 거면. 안진홍 기자님, 이게 불이 나서 좀 당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투도 좀 어느라고요. 주소도 말을 못하고요. 네, 듣기도 어딘가 좀 수상해 보이죠. 일단 뭐 불났어요도 아니고 불났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일단 소방서와 이 경찰서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 신고자가 말한 주소로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해당 장소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근데 불씨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신고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 이 남성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야, 딱 봐도 이거 허위 신고인데 그런데 이 남성의 반응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상황을 보면 더 가관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불났다고 신고하시잖아요. 했는데 내가 이거 사람 많이 해가지고. 신고는 왜 하셨어요? 불났다고. 그럼 움직일 수가 없으니. 선생님 이거 크게 처벌받아요. 뭐라고 신고를 하세요? 어느 처벌한다고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고 좀 주세요. 네가 먼저 처벌하려고. 말씀 조심하시고. 지금 경찰이랑 소방 몇 대가 온지 알아요? 딱 열어. 여! 하지 마세요. 이거를 왜 때려요? 그러면 안 되죠. 김현주 평론가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술 취하셨으면 가서 주무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 무슨 짓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주치자의 행동이 얼마나 사회에 여러 가지 폐해를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일단 이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허위 신고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내가 술을 마셔서 그렇지 내가 술을 많이 먹었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불이 났다고 신고까지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황당한 답변이 오고 간 이 상황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경찰관분이 폭언에 폭행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 남성분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는 굉장히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가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소방기본법 위반에 정해진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정도로 허위 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했다고 하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이 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요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무겁게 처벌돼서 최고 벌금 1,000만 원인데 실제로 1,000만 원이 부과가 되거나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허위 신고는 절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저 술 먹고 저렇게 허위 신고하는 분들 심리는 어떤지 뭐예요? 저분은 일단 제 생각에 과거에 한번 제 추측입니다. 술을 먹고 비틀거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신고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게 되니까 설명해 준 거예요. 나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날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한 거야라고. 요즘 보면 이 술 때문에 사고가 여기저기서 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허위 신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술은 절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죠. 술 핑계로 허위 신고하고 폭력 쓰고 폭언하고 이런 것들 딱 보면 나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국민 모두 피해 보는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